안녕하세요. 스터디 리뷰 세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스케일러빌리티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 스케일러빌리티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대규모 트래픽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확장성 패턴 도입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수십억 개의 요청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고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패턴으로 로드 밸런싱 패턴이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 패턴에 대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서버들을 뒷단에 여러 개를 두고 앞단에 로드 밸런서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트래픽이 일단 로드 밸런서를 찌르게 되고 로드 밸런서가 뒤에 있는 서버들한테 순차적으로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구조가 되겠죠.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MSA 아키텍처를 도입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앞단마다 로드 밸런서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사용자들의 트래픽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모션 이벤트를 가정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트래픽이 대폭 증가할 겁니다. 프로모션 이벤트에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1과 2에 집중적으로 로드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3의 인스턴스 수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서비스 1과 2의 인스턴스만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트래픽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멀티 리즌이나 멀티 존을 사용할 텐데요. 각각의 존마다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두는 겁니다. 존과 리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리즌에 서버를 배치하고 그리고 호주 이런 지역에 서버를 배치하게 되면 한국이 전쟁 나서 불타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서비스는 가능한 상태이겠죠. 이런 시스템 구조가 바로 단일 고장점을 없앤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로드 밸런싱 패턴을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메시지 브로커인데요. 원래는 메시지 브로커는 로드 밸런싱 목적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내부 서비스 간에 연결해서 로드가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유저가 요청을 하고 나서 중간에 있는 서버가 이 메시지 브로커한테 요청에 대한 메시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처리해달라 라는 메시지가 발행이 되고요. 이 메시지를 구독하고 있는 뒷단에 여러 개의 서버들이 있을 텐데 이 서버들이 각자 메시지를 가져가게 되면 로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응답을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앞단에서 바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메시지 브로커는 내부의 서버들 간의 연결이기 때문에 인터널 서비스 간의 연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은 간단한데요. 앞단에 LB가 있고 뒤에 서버가 3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LB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순차적으로 1번 서버, 그 다음은 트래픽은 2번 서버, 그 다음은 3번, 다시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스테이트리 쓰인 경우에는 잘 작동하지만 스티키 세션이라든지 세션 어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세션 정보, 로그인 정보 같은 것들이 특정 서버의 인메모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 1과 소통할 때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서버 2와 소통하게 되는 순간 세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로그인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키 세션을 유지하게 되면 한쪽 서버에만 로드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핫스팟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가장 한량한 서버한테 로드를 먼저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알고리즘 또한 존재합니다. 스케일러빌리티를 구현하는 두 번째 패턴은 파이프 앤 필터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깔때기라는 비유가 적절한데요. 이 깔때기 안에는 필터가 2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깔때기에 넣는 원본 데이터는 데이터의 소스라고 하고 이 필터를 거쳐서 나온 최종 데이터는 데이터의 싱크라고 하겠죠. 이 중간에 있는 필터는 하나의 또 서버예요. 이 서버는 데이터를 읽고 가공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넣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필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다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에는 원본 데이터를 만드는 백엔드 서버 또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서버들이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서 필터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프 앤 필터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각 컴포넌트에서 데이터가 처리가 끝난 후에 이제 서로 메시지만 주고받아도 됩니다. 어차피 분산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에서 각자 파일을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알아서 하고 앞에 있는 서비스가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잘 주고받아도 됩니다.
자, 파이프 앤 필터 패턴이 왜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 즉 언어가 다른 경우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각 전문 팀들이 자신 있는 언어로 서비스를 구성해도 전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가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마다 필요한 GPU나 CPU, 메모리 등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버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서버이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메모리를 늘려주면 되고, 두 번째 서버는 파이썬 머신러닝을 구동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여기는 GPU를 장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C++ 서버인데 되게 CPU 인텐시브한 연산을 담당하고 있는 서버라고 가정을 해보면 고성능의 CPU를 장착해 줄 수 있겠죠. 이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파이프라인을 비용과 성능에 최적화할 수 있죠. 이렇게 서비스들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ML 모델을 돌리는 컴퓨터에만 GPU를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GPU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확장성을 가지는데요. 만약에 특정 파이프라인 중에서 ML 모델을 돌리는 이 서비스에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서버의 대수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높은 처리량은 뭐냐면 이 파이프라인들을 평행하게 패럴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제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에서 유저 액티비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IoT 기기에서 수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도 이 패턴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나 오디오 파일을 처리하는데도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로 MPS가 있습니다. 미디어 프로세싱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유튜브에 비디오를 업로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처음부터 보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오리지널 비디오를 업로드하겠죠. 그러면 뒤에는 평행한 3개의 파이프라인이 돌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청크 스플리팅이 일어나는 서비스가 있겠죠. 영상을 잘게 쪼개야지 스트리밍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서비스가 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썸네일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영상을 미리 보기 사진을 통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디오 리사이징은 여러 개의 해상도로 비디오를 다시 추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비디오 인코딩 과정도 있겠죠. 여러 개의 확장자들로 추출을 해서 다양한 기기들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와 평행하게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더 돌고 있는데, 하나는 카피라이터 스캐너가 있고, 두 번째는 부적절한 콘텐츠. 이 부적절한 콘텐츠가 또 발견이 되면 관련 부서에 노티파이를 해주는 그런 과정도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각 영상에서 대본을 추출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본을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캡션 제너레이팅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네요. 자, 이 패턴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이 파이프 앤 필터 패턴은 오버헤드와 복잡성을 크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이 중앙에 있는 스토리지를 들쓰시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서비스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담을지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각 필터들이 스테이트리스를 유지해야 하며, 그리고 서비스들 간에 충분한 메타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분산 환경에서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므로 단일 트랜잭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패턴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를 구현하는 세 번째 패턴은 스케일러 앤 게러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마치 알고리즘 중에서 분할 정복 알고리즘처럼 동작한다고 이해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사용자가 요청을 디스패처한테 보내면 이 디스패처는 요청을 여러 개로 쪼개서 뒤에 있는 워커들한테 요청을 분담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청을 하나로 합쳐서, 즉 어그레게이션을 한 다음에 유저한테 리턴을 해주는 거겠죠. 이 패턴을 구현하는데 원칙은 이제 워커는 독립적이어야 돼요. 각각의 워커들이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디스패처가 보내는 요청 또한 다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행하게 동시에 많은 요청들을 처리해 줄 수 있고요. 그 일정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 줄 수도 있겠죠. 문서 검색 서비스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패처는 각 워커들한테 요청을 분담시켜주는 거죠. 첫 번째 워커는 A로 시작하는 문서를 찾아, 두 번째 워커는 B로 시작하는 문서를 찾아, 그 다음 서비스들한테는 C, D, E 이런 식으로 요청을 분담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이제 샤딩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각 워커들이 데이터를 찾고 이제 디스패처한테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내게 되면 이 디스패처가 각각의 응답에 대한 랭킹을 매기는 과정이 있고, 그 랭킹을 매긴 다음에 유저한테 리턴을 해주겠죠.
두 번째는 항공권 검색 서비스의 사례인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항공 일정을 입력을 디스패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디스패처는 그 요청을 쪼개서 뒷단에 있는 워커들한테 보내겠죠. 각각의 워커들은 하나의 항공사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항공 일정이 있는지 조회하고 그 결과를 디스패처한테 보내줄 거예요. 나머지 워커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있을 텐데 각 항공사의 API를 찔러서 예매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디스패처는 그 요청들을 하나로 추합한 다음에 유저한테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 패턴의 장점은 뭐냐면 사용자가 워커의 수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입니다. 만약에 A 항공사가 장애로 인해서 항공권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다른 항공사들이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A 항공사의 장애 여부에는 크게 상관없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워커가 내부 서비스인지 외부 서비스인지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에 대한 고려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커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과연 몇 초 이후에 타임아웃 처리를 한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된 데이터의 요청을 응답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정책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스패처와 워커를 비동기로 분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고서 요청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보고서를 요청해줘 라고 디스패처한테 요청을 한 다음에 디스패처는 이제 메시지 브로커한테 메시지를 하나씩 넣는 거죠. 이 보고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합해줘 라고 메시지를 넣고 이 메시지를 구독하고 있는 뒷단에 있는 워커들이 서로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추합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절트라는 토픽에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그리게이터가 이 리절트라는 토픽을 구독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메시지가 쌓였으면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추합한 다음에 나중에 이 사용자가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키, 아이덴티파이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나중에 들어와서 내 보고서가 생성이 됐는지 확인했을 때 이 데이터를 그대로 꺼내줄 수 있겠죠.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한 네 번째 패턴은 오케스트레이터 패턴입니다. 앞선 스케일러 앤 게러 패턴과 유사한 그림이지만 전혀 다른 구조예요. 이 구조에서는 유저가 요청을 일단 보내게 되면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에서 뒷단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한테 요청을 동기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1을 찔러서 결과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서비스 2도 찔러요. 근데 중간에 에러가 발생이 되면 에러를 핸들링해서 다시 리트라이도 몇 번 더 하고요. 정상적으로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서비스 4를 찌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 3를 찔러서 최종적으로 추합된 결과를 유저한테 보내주게 되겠죠. 패턴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오케스트레이션 서버가 여러가지 서버들을 이제 찌르고 다니기 때문에 에러 로그랑 그리고 그 추적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도 좀 담당을 해줘야 되고요. 오케스트레이션 서버 자체가 다운이 되어도 작업을 이어서 가능하게 하려면 이 스테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DB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제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가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찌르고 다닐 텐데 이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에는 비즈니스 로직을 넣지 않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을 계속 넣는 순간 마치 모놀리틱과 돌아가는 거죠. 힘들게 MS의 환경을 구축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실수예요.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한 다섯 번째는 코레오그래피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오케스트레이터 패턴과 매우 유사하지만 중간에 메시지 브로커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비동기적으로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찌르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훨씬 더 쉬울 텐데요. 이 시나리오는 구직자한테 적절한 채용 공고를 알려주는 서비스 시나리오예요. 자, 처음에 유저가 프론트엔드 서버로 들어와서 이력서를 업로드 하겠죠. 그럼 메시지 큐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구독하고 있는 캔디데이트 서비스가 이력서 정보를 DB에 저장을 해주고 이력서가 업로드가 되고 나면 이 메시지를 또 넣어줍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이메일 컨펌 서비스가 구독하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채용 공고 추천을 받겠냐 라는 이메일을 보내주고 사용자가 오케이 하면 이메일 컨펌 서비스는 또 다른 메시지를 여기다 넣어주겠죠. 근데 이 메시지는 스킬 파서 서비스가 구독하고 있으니까 사용자의 이력서를 분석해서 스킬들을 넣어주겠죠. 파싱이 끝나면 또 다른 메시지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잡 서치 서비스가 구독하고 있으니까 해당 스킬에 적절한 잡들을 서칭을 한 다음에 그 잡들을 이메일 서비스가 이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또 넣어줄 겁니다. 역시나 이 메시지를 구독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가 해당 스킬에 적절한 잡들을
포함된 이메일을 유저한테 전달을 해줘서 추천 서비스가 완료가 되겠죠. 자, 이 패턴에 대한 고려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진행 상태는 메시지 브로커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상태 관리를 하진 않아도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다른 서비스는 역시 영향이 가지 않겠죠. 이거는 오케스트레이터 패턴과 동일해요. 다음으로는 비동기적으로 서비스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빡세고 복잡한 통합 테스트가 필요할 거고요. 또 서비스가 작고 간단한 패턴에 적합하며 이런 서비스 간의 의존도가 낮아야 하는 상황에 적절한 패턴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한 5가지 패턴을 알아봤고요. 로드 밸런싱 패턴, 파이프 앤 필터 패턴, 그리고 스케일러 앤 게러 패턴, 오케스트레이터 패턴, 코레오그래피 패턴까지 알아봤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메시지 큐는 카프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로드 밸런싱 패턴에서 LB는 AWS를 사용한다면 ALB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뒷단에 있는 워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요즘에는 쿠버네티스 K8s 환경을 통해서 배포를 하니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구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K8s를 사용하게 되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와 LB를 붙이는 것까지는 쉽게 가능하니까 배포를 하고 이제 각각의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멋있는 패턴들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면 되게 간지나는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